주가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주식 안 할래, 못 할래 하는 정도까지 와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지금 한번 사볼까? 그거는 아직 바닥은 아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네. 평창에서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와우. 야, 그래서 휴양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서울로 이제 오늘 올라오는데 네. 아침에 주식장이 이제 조금 뭐 빠지길래 아, 좀 빠지나 보다 싶었는데 야, 평창이 날씨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더 춥잖아요. 춥죠. 야, 오늘 장도 엄청 춥더라고요.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네. 추우시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간 지표라고 저희가 농담하는데 김 작가님이 서울로 입성하셔서 주가 빠진 거예요. 다시 평창으로 가세요. 자, 한국 주식시장 네. 좀 점검 좀 해주신다. 그리고 또 미국도 좀 같이 비교해서. 일단 지금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녹화일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한 2%대 급락을 했어요. 양시장이 2%대 급락을 했는데 왜 급락했느냐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불투명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일단은 지금 그 미국의 제약회사 CEO가 오미크론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어떤 내성이 없다. 그런 발언도 했어요, 오늘. 네네네. 그리고 인접국인 일본도 오미크론에 뚫렸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진단키트 주들도 다 밀린 게 우리나라의 PCR 검사 진단키트를 가지고는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과연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대두가 된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난주 녹화일 기준으로 한 주 전에 일단은 뭐 남아공부터 시작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주말을 보내면서 남아공 그 발견하신 의사분이 이게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주 초반에 조금 반등하는 모색들을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전 세계 대륙이 뚫렸고 현재 지금 백신도 안 듣는다. 그다음에 이거를 찾아내기도 곤혹스럽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이유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오미크론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럼 강했냐?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오미크론이 없었을 때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우리는 오미크론이 오기 전부터 3,000선 왜 이렇게 넘기 힘들었었는지 삼성전자가 74,0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네. 지수 3,000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원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을 때도 3,000원을 못 넘더니 74,000원까지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들이 빠지면서 3,000선을 못 넘었죠. 특히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도 10월, 11월은 일부 매매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두 달이었어요. 네. 10월 달에는 2차 전지 소재, 이건 뭐 9월부터 시작이 돼서 2차 전지 소재 하시는 분들, 10월, 11월은 메타버스 NFT 건드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중순서부터 소위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죠. 흔들림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것들이 주도주가 될 수 그러니까 주도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도주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여기에서 11월 들어서 개인들이 동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로 첫 순매도했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도 빠지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오리무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 네.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렸다는 우리 속담처럼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그 주식을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있다. 오늘 제가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현재 지금 동학개미 운동 때 뭉칫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라면 네. 지금 은행 예금에 뭉칫돈들이 들어온대요. 아, 은행 예금이요? 네, 은행 예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을 해보니 이게 녹록치 않더라라고 해서 일단 또 거액 자산가 분들 같이 발 빠르신 분들 결국 이런 뭉칫돈들이 움직이는 게 어떤 자금의 흐름들 저 같은 개인들 같은 경우 일단 예금을 하던 주식을 하던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정말 얼마 전에 NC 소프트 사태처럼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던 몇 천억을 굴릴 수 있는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파생이든 뭐든 최소한 기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있다가 지금 주식시장에 머무르던 돈들이 은행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니겠는가. 제 아는 슈퍼개미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한국에 지금 코인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시죠. 특히 11월부터 개인들의 자금이 빠진 이유가 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대체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주식시장이 네. 2020년은 워낙 좋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코인을 했었고 미국 증시에 갔던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뭐 결코 코인 부럽지 않고 미국 증시 안 부럽고 나도 국내 주식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죠. 근데 지금 많은 그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게 이게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이라 그러고 네. 미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국장을 팔아서 미국 증시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대체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또 그런 수요도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뭐 NFT에 블록체인까지 불 붙여가지고 게임 회사들 코인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 지금 뭐 그런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하시죠. 저는 엊그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중국 코인 거래소에서 네. 국내 게임 그 토큰을 거래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라는 게 너무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 그리고 뭐 저도 방송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젊은 스태프분들 만나보면 전에는 2020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차 소장님 무슨 종목 사야 돼요? 이렇게 여담으로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 코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코인 시장으로 또 대체제라는 게 있다 보니 그쪽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결국 코인이라는 건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코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 말씀하신 오미크론, 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건데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에 한국이든 미국이 영향을 미치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네. 이게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오미크론은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지금은 발언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전파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앞으로 증시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 실시 중 아니겠습니까?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지금 11월, 12월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 실시하고 있는 것을 1월은 얼마 할지 아직 미정 아닙니까? 그거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거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 150억 달러씩 하면 6월 달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을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늦출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늦출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 결국 연준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인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네. 지금 오미크론이 발발한 지 불과치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것은 별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뭐 일본도 셧다운에 들어갔고 실질적인 셧다운에 그러니까 글로벌 셧다운,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막아버렸죠. 그런 것들이 된다라면 경기 회복 속도는 다소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저도 백신 2차례까지 다 맞았는데 죽지는 않는다. 극단적으로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백신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것을 뚫고 돌파 감염이 이 오미크론이 있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피로감만 극심하지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니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또 걸리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찝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제약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네.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조심스럽다. 지금 당장 뭐, 네. 김 작가님도 국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지금 과거 같으면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정말 기회만 되면 가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나간다? 네.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고서는 진짜 목숨 걸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쵸.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면 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얘기를 간간히 제가 듣는데 네. 작년 3월에 네.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3월 중순 이후에 V자 반등세를 나타냈으니 네. 지금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주식을 과감하게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오늘 코스피가 2.42%, 네. 그다음 코스닥이 2.69% 빠졌으니까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진 날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900 초반까지 이제 떨어졌으니 네.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2020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터진 거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터졌을 때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상대 패널은 이거는 뭐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아는 거니까 지나갈 것이다라고 했고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는 슬슬 빠졌죠.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20년 1월, 2월부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한 바이러스니 뭐니 막 이런 논쟁을 하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네. 주가가 급락하다가 3월 달에 신용 반대 매매가 딱 나가고 그다음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5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나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나요? 급매물들이 다 없어졌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2019년 10월부터 장장 5개월을 끌다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끌어주고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주식 안 할래 못 할래 하는 정도까지 와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지금 한번 사볼까? 그거는 아직 바닥은 아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2,900도 깨지고 네. 2,839라서 예. 주변에서 이제 조금 왜냐면 최근에는 어쨌든 거의 2,900까지 지켰으니까 지켰죠. 지금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저점인 건 맞습니다. 네. 저점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PBR 일선을 안 깬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IMF 때도 서브프라임 때도 PBR 일선을 안 깼어요. 지금 우리가 2,800에서 2,900이 PBR 일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는 기업의 가치만 놓고 보면 안 밀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PBR이라는 것을 주가가 성장할 때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는 PER이라든지 PEG라든지 아니면 뭐 EV, EBITDA라든지 이런 성장 가치를 따져주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저는 PBR을 봐요. PBR 선에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을 했던 게 이 정도 자산 가치 정도까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네. PBR을 몇 프로 할인했냐면 네. 70%까지 할인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꼭 마지노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급이 꼬이면 지금 신용이 한 20조 정도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 26조까지 갔던 신용이 최근엔 다행스럽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20조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부근까지 줄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끔찍합니다만 주식시장은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진짜 뭐 좀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보면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라고 제 느낌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들어가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쵸, 이미 뭐 떨어졌으니까.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폭하고 올라갈 폭을 본다라면 더 떨어질 폭은 감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시건 월급을 받으시건 뭐 해서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목숨과 같은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 바닥에서 잡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약간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그때 주식을 사시면 정말 그동안 좀 2021년 고생했던 것을 2022년에 됐던 아니면 2021년 12월이 됐던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물타기 하는 거 절반은 기술적인 테크닉, 절반은 욕심이에요. 뭐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20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물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2만 원, 11만 원 확인하고 12만 원, 13만 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역발상에 스스로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소장님 말씀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코스피가 지금 2,800이라면 네. 뭐 2,700까지 막 서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쉽게 사지 말고 그렇죠. 다시 이게 올라왔을 때 뭐 2,750이든 70이든 뭐 이때쯤에 좀 덜 먹다가 이때 사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때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 예를 들면 2,700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2,750 다시 올라왔다 해서 네.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저는 추세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 투자자입니다. 네.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차트에다 추세선 그리기를 즐겨해요. 우리가 상승 추세는 어디에다 그리나요? 요거 대답 쉽게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네.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 이제 봉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봉들. 봉의 하단에 긋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대는 어디에 긋죠? 봉의 상단에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 추세 때는 저점이 추세대에 닿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예요. 근데 하락 추세대는 봉의 고점이 추세대에 닿잖아요. 그러면 반등시 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상승 추세대 때는 고점에 팔아서 저점에 산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산다. 이거 한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신의 영역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운이 좋아서 몇 번 맞을 수 있지만 그걸 한다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잘못하는 게 추세대가 하락할 때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 매수하려고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추세대가 다시 꺾고 올라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걸 확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하락 추세대가 상승 추세대로 전환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갈 때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상승이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휩소라고 속임수였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아닐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도 제가 그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들 주식에서 내가 생각한 거와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결정이 다 옳은 판단만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종목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종목도 잘못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기업이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증자, 유상증자한다, 물적 분할한다. 이거 기업이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내가 그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그들이 나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거를 시그널을 좀 확인하고 그렇죠. 좀 시그널을 좀 그러니까 조금씩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려간다 해서 지금 이제 팔지 말자. 그렇죠. 이미 늦었다 팔기에. 이미 지금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금화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조금 인내하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무작정 모든 종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방치와 관심은 좀 다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업종, 그다음에 내년에 유망하다라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은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보유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소재가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보유를 못했었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관찰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2차 전지 소재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색이 보였다. 근데 나는 현금이 없고 주식만 있다.
그럴 때 교체 매매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목을 팔아놓고 네. 그때 가서 교체 매매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실성이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30-40% 난 종목을 팔아놓고 다음 상승 때 사십시오라고 하면 어느 누가 팔 수 있습니까? 저도 못 팔아요. 그럼 못 파는데 그 대신 지금 이제 하락 추세 때는 이제 좋은 종목들도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빠지다가 올라갈 때 딱 눈에 띄면 그땐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할 수 있죠. 30-40% 빠진 거 쳐버리고 그 종목으로 가서 만회하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방치 아닌 관찰을 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엄청나게 주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또 주고 있다. 이 점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 좀 먹구름이 있지만 네. 미국 증시는 또 아까 저희 티타임 때 보니까 네. 또 여전히 조금 오를 것 같다. 미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들이 워낙 많이 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ETF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도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2020년보다는 많이 커져 있다. 지금 뭐 여러 종목들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ETF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10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달라요. 향후 10년 뒤에 지금 종목들이 강할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 못해요. 저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1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자신할까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가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무조건 지금은 삼성전자, 카카오, 애플, 테슬라는 10년 뒤에도 나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거야. 삼성전자가 30년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럼 과거 얘기죠. 카카오가 10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저렇게 국민주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몰랐던 얘기죠. 갑작스럽게 나왔죠. 메타버스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리라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주식들이 또 튀어나올 거라고요. 튀어나오면서 계속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ETF 투자는 맞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2022 이제 빅 인사이트에 대한 책 네.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좀 질문을 좀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일단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22년에는 좀 한국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요 책에 대해서는 이제 네. 저자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2022년은 2021년보다 더 힘들 것이다. 아, 올해도 힘들었는데. 네, 뭐 올해 힘들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뭐 올라간 업종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정말 뭐 부도가 나거나 망했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에 올라온 것들을 조금 반납하는 수준이었지 2021년만 놓고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이었다. 네. 정말 나 주식 못하겠다.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힘들다. 왜 안 오르냐? 힘들다라는 정도였는데 2022년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2020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2015년, 16년도에 좋았던 게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후유증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결국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신흥국에 지금 우리도 빨리 지금 금리를 지금 1%대까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계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던 것들이 미국보다 금리를 올려놔야 자금 유출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환율에 지금 움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파생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관들도 따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2022년은 네. 공부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내가 계좌 관리를 하지 못하면 큰 데미지를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2022년에 주식시장 좀 큰 영향을 끼칠 주요 이슈 소장님 뭘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큰 것은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고요.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금 이제 터지기 시작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기조 효과. 우리가 2020년과 2020년은 기대감이었고 2021년은 전반적으로 2020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한 기저 효과를 좋았는데 이 기저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났을 때
2021년이 좋았던 게 2022년에 어느 정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주식 비중을 좀 한국 주식 비중 늘려야 됩니까? 좀 줄여야 됩니까? 저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꽉 채워놓는 게 좋습니까?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현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 투자자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갖고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을 유지하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주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런 말이 들려요. 저는 2022년에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항상 채워가다 보면 네.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올 때 그때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 지금 무작정 현금 비중을 높인다라는 것은 네. 조심스럽다. 2020년을 빨리 잇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내년.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면 중에 한 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좋은 면만 그동안 봐오셨다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배우자가 항상 방긋 웃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뾰루퉁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모습들도 다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방긋 웃었던 모습을 2020년에 보여줬다면 2021년에는 조금 토라진 모습을 좀 보였어요. 2022년에는 환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연말 연초는 내년도 지금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도에 과연 어떠한 업종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과연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결론을 내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보셔야 되고 자료를 많이 탐독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들의 논리를 보면서 과연 내가 2022년에 길게 제가 2021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화두는 그거예요. 초반에는 2차 전지를 사라.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물적 분할이 들어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소재를 사라. 저는 2021년을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로만 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NFT가 나왔죠. 저도 2022년에는 어떤 걸 뚫고 가야 될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많이 올랐던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네. 좀 비중을 늘릴 때는 만약에 네. 미국 주식을 늘려야 됩니까?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저는 하셔도 되지만 네. 뒤늦게 지금 미국 주식을 뛰어든다라는 것은 네. 오히려 좀 조심스럽다.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비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비중을 한 20% 30% 가져가셨던 분들이 4, 50%까지 늘린다? 이건 가능해요. 네네. 근데 미국 주식을 전혀 안 했다가 내가 미국 주식을 해볼까? 이거는 저는 조심스럽다. 미국 증시도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그 대신 뭐 정석대로 하면 미국 주식 처음 하실 때 올인하시면 안 되고요. 1, 20% 하시는 거는 항상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PB 교육 받을 때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맥시 30% 정도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의 유명한 회사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사업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테슬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애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메타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예. 제가 이제 원래는 미국 주식이 한 비중이 1 정도 됐거든요. 예. 한국이 9. 그러다 이제 조금씩 더 넣었어요. 네. 한 8대 2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전 가만히 있었는데 네. 한 6대 4 정도로 수익률이 자산 가치가 나는 더 넣은 게 아닌데 더 넣은 게 아닌데. 내긴 떨어져. 그렇죠. 여기도 올라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반가이는 하셨네요. 그래서 한국 주식 많이 빠져도 상처가 옛날보다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으로 옛날에는 이런 어떤 뭐죠? 이거 좀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네, 이제는 미국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분들 좀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잡으시는 것도 좋고 또 일부 어떤 투자자분들은 또 코인으로 또 그런 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라간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 그쵸, 있고 그쵸. 떨어진 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또 이 아직까지 이 코로나든 뭐든 위기감이 좀 남아 있을 때는 네. 이 위기가 좀 증폭될 때마다 사실 달러 자산이 또 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달러 자산이 오르면 사실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더 높아지는 부분이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원화 약세가 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한테는 나쁘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좋죠. 환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그쪽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체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화에 따라서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환차익까지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 이제 빅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업종이랑 종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